안녕하세요. 은혜 갚은 까치, 흥분의 박을 물어다 준 제비 이야기 다 아시죠? 저는 그 까치나 제비 같은 사람을 알고 있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니까 벌써 30년 정도 된 이야기네요. 저와 남편이 만난 이야기부터 해야 순서가 맞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른이라고 여겼는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좋기도 했고요. 영어로 된 시를 읊는 남편이 어찌나 멋지던지 제가 아주 홀딱 빠졌습니다. 다행인 건 삼남매 막내이자 늦둥이인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 하니 부모님은 얼른 시집가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셨겠죠. 오빠랑 언니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얼른 저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장남이었지만 밑으로 줄줄이 여동생만 셋이라 얼른 자리 잡고 동생들 뒤치다꺼리를 했으면 하셨는지 저희 결혼 이야기에 적극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사주신 방 3칸짜리 집도 있었고 남편은 열심히 일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결심하며 자신의 꿈을 접고 시아버지가 하시는 용접일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몇 년 뒤에 같이 아버님과 용접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 손으로 뜨거운 용접을 해가며 흘린 땀 냄새를 풍기면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학까지 나와 더 번듯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힘든 일을 해가며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화려하게 차린 밥상은 아니더라도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저녁 2번 차리는 상에 점심 도시락까지 싸려고 반찬을 만들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면 하루가 어느새 가버리곤 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 고생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정도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남편은 알아주었고 저희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인꼬부부였습니다. 저희의 그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영철 씨였습니다.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소개시켜준 친구도 영철 씨였습니다. 지방대를 나온 두 사람은 외지에서 만나 서로 의지해서 그런지 엄청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초, 중, 고 동창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라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철 씨는 남편보다 키도 더 크고 덩치도 좋은 곰돌이 같은 인상이라 처음부터 편했습니다. 인상도 편한 데다가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며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웃기도 잘 웃는 사람이라 낯을 가리는 제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니 더 마음을 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고 맥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셋이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친구를 데리고 나와 넷이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쁘기도 예쁘고 착해서 영철 씨와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이 영철이에게는 말 안 했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보라고 라고 하기에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자리에서 서로 잘 어울렸고 잘 마치고 헤어졌기에 별로 나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는 내심 영철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이 없으니 영철 씨는 무슨 일이 있니? 그날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네? 라고 묻더니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말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미안해 잘 달래고 밥도 사고 차도 샀죠. 괜히 무안하기도 하고 생각해서 소개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영철 씨는 무슨 사람이 그래요? 눈이 엄청 높나 봐요. 친구는 영철 씨가 마음에 든 것 같던데 라며 뾰루퉁해져서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머쓱해진 표정으로 그게 사실은 영철이네가 어려운가 봐. 나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더 어려워져서 지금 여자 만날 때가 아니래. 가끔 우리 만나러 오는 게 요즘 유일한 외출이라더라. 내가 괜한 짓을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풀려서 그럼 진작 말을 해주죠. 내 친구는 기대했는지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날도 영철 씨가 너무 잘해주니까 서로 통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사면서 달래긴 했어요. 라고 했더니 원래 영철이가 매너가 좋고 소리 씨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마음을 못 열겠나 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무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기에 여자 만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내가 경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생각에 기분은 나빴지만 영철 씨네 사정이 안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저희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고 영철 씨는 간간히 남편을 돕고 저희 신혼살림 놓는 것도 도우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재수 씨, 나 때문에 친구분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서요? 죄송해요. 내가 집 형편만 이렇지 않으면 진지하게 만나볼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니네요. 진짜 죄송해요. 라며 또 사람 좋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더라고요. 영철 씨는 그 당시 붐처럼 일던 웹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안 되고 지방대라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 웹 개발에 뛰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모두 접고 영철 씨에게 투자한 상태라 거기에 올인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모두 먼 이야기였던 겁니다. 저희도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영철 씨 형편이 더 안 좋으니 항상 밥값은 저희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나니 자연히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가서 먹으면 더 부담이 되니까요. 연애 때야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럴 수가 있나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영철 씨가 나타나면 항상 반겼습니다. 저도 영철 씨를 만나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영철 씨도 영철 씨지만 남편도 원래는 컴퓨터 공학도였던지라 영철 씨를 통해 그쪽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은 돌아선 길이지만 그쪽 돌아가는 추세나 분위기를 들으며 자신이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영철 씨는 듣다가 좋은 건 좋다고 하기도 하고 별로인 건 야, 너 그쪽으로 잘 갔다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영철 씨와 그렇게 대화하는 남편의 눈은 빛이 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일군 책임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그저 마음에 묻어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철 씨의 발걸음은 원래도 막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딱히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갖는 남편이 아니었기에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좀 풀기를 바라기도 했거든요. 저는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들이 가까이 살아 종종 만나 수다를 떨고는 했기에 남편의 그 마음을 더 헤아리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나면 기분이 풀리고는 했거든요. 이제와 이야기이지만 무뚝뚝하신 시부모님과 셋이나 되는 시누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들보다도 시누이들의 등살에 시달리는 기분이었죠. 때가 되면 왜들 그리 필요한 게 많은지 당연한 듯 요구하는 목소리에 질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비싸거나 부담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 핑계를 대며 이거 해달라, 이런 건 새언니가 미리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해가며 수선을 피우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기 일쑤였죠. 저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편은 동생들에게는 그러지 않아. 이놈의 기집애들 어디서 못되게 새언니 괴롭히고 있어?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너희가 뭐라고 입을 얹어? 혼나고 싶어? 라며 화를 내주어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바탕 그러고 나면 시누이들은 잠잠해졌지만 시어머니는 불편한 내색을 하시는 통에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니 참아지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남편과 매우 비슷한 분이라 그런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에게 조용히 무난하게 하자, 유난 떨지 말고 하시다가도 제게 너가 서운해도 시어머니 그러는 건 이해를 좀 해라.
없는 살림에 애를 넷이나 낳고 기르면서 고생이 많아 자식들 위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다. 라며 어머님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을 보니 우리 남편도 저렇게 나이가 들겠지 싶어 더 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굴거나 그러진 않았기에 참을 수 있기도 했고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는 시누이가 많은 것을 가장 걱정하셨거든요. 게다가 아직 시집도 안 간 손 아래 시누이들이었기에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같이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이제는 시누이들이 여럿이라 좋더라고요. 뭐든 뚝딱뚝딱 해치우거든요. 대표적으로 매년 김장 때는 아주 장관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배추 나르고 절이고 씻고 물 빼주면 어머님과 제가 물 빠지는 동안 무채 썰어 양념 만들면 시누이들이 배추에 묻히고 통에 척척척 담아 김장 끝이거든요. 어머님이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셔도 시누이들이 나서서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김치 많이 먹어? 묵은 김치는 먹지도 않는데 고생하고 돈 버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해. 라며 말려 일을 훨씬 덜 하곤 하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새색시 때는 아직 낯설고 조금이라도 속상하면 눈물부터 나던 때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을 들어준 남편에게 고마울 뿐이죠. 그때는 집안일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던 제가 눈치를 얼마나 봤겠어요. 그런 저를 가르치려는 어머님과 할 줄 모른다는 말에 놀란 시누이들 사이에서 기가 죽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툭 뱉은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런 제가 답답하고 얄미우니 괜히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시자 노릇 하려 했을 거고요. 남편은 또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제 편을 든다고 시누이들을 단돌이 하니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큰 시누이가 시집을 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너무 시켜 못 살겠다고 도망쳐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화가 나셔서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된 채로 안절부절을 못하셨고 남편은 매부를 붙들고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큰 시누이는 저런 인간 못 믿고 못 산다고 난리고 둘째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는 그런 언니를 붙들고 울고요. 저는 그런 큰 시누이 달래며 진땀을 빼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제 손을 잡더니 내가 언니한테 못되게 한 거 벌 받나 봐요. 셋째랑 막내 너희 언니한테 잘해라. 안 그러면 내 짱 난다. 라며 울더라고요. 심해부는 큰 시누이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 겨우 모시듯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의 코치대로 잘했는지 그렇게 친정으로 도망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져서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되더니 요즘은 전화로 수다도 떨고 집안 대소사 의견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달라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씨도 그랬거든요. 제가 만삭이 되었을 때 영철 씨는 저희 집에 좀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고 그저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마음 풀 곳이 없어 자주 오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이 반기니 저는 그저 열심히 밥상을 차렸죠.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 손님이 오면 반찬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써야 하니 만삭의 몸으로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색을 비출까 하다가 저는 얼른 그런 마음을 접었습니다. 평소에도 먹성이 좋아 고루 잘 먹던 영철 씨가 밥을 2숟가락 정도 먹더니 아유, 얼마 만에 밥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라면만 먹었거든요. 재수 씨 덕에 제 입이 호강합니다. 라며 수저 가득 밥을 퍼서 꿀떡꿀떡 먹는 모습을 보니 차마 기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왜 밥을 안 먹고 라면만 먹었어요? 배고프면 언제든 오세요. 하고 했죠. 그러자 우걱우걱 먹던 수저를 내려놓더니 사실 요즘 대금이 막혀서 집에 생활비를 못 드렸는데 면목이 없어서 갈 수가 있어야죠. 저만 보고 계시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훈석이가 전화해서는 자꾸 오라고 해주니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왔어요. 라며 훌쩍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영철 씨의 사정을 듣고 다른 건 못 보태주고 밥이라도 먹이려고 일부러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저한테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여보,
영철 씨 많이 어려운 거 왜 말 안 했어? 나 그동안 좀 서운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옛날에 영철 씨가 당신 많이 도와줬다며. 라고 했더니 남편은 고마워.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더 빨리 와서 밥도 챙겨볼게. 미안해. 우리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만나서 진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냈지. 그러다 내가 진짜 못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걸 영철이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그 과목 빵꾸 나면 기숙사에서 쫓겨날 위기였거든. 기숙사에 못 있으면 나가서 자취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 그래서 그때 결심했었어. 이 자식이랑은 평생 간다. 내가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는다. 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 자식 어렵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염치 불구하고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자꾸 해. 안 그러면 쫄쫄 굶거나 라면만 먹을 놈이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7개월에 만삭의 몸을 하고서도 조금이라도 음식을 다양하게 더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달걀말이를 하더라도 속재료 푸짐히 넣어 만들고 국, 찌개도 되도록 다양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하지만 제 요리 실력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찌개가 다 졸아서 못 먹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런 날 남편과 들어오는 영철 씨를 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더라고요. 여자들 임신했을 때 되게 졸리잖아요. 그날도 찌개 올려놓고 배가 뭉친 것 같아 잠깐 앉았는데 졸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들켰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해요. 제가 찌개를 망쳐서 국물이 없는데 어쩌죠? 라고 했더니 영철 씨는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라면을 꺼내더군요. 짜잔, 우리 이 라면 끓여서 먹을까요? 저는 라면이 매일 먹어도 안 질리거든요. 라며 웃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날은 영철 씨가 가져온 라면을 남편이 끓여서 저녁에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유, 영철이 덕분에 라면 잘 먹는다. 맛있네. 라며 웃으며 제 눈치를 보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해 국물 요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따뜻한 국물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막 김장을 할 때라 김치와 함께 먹으니 그 조합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영철 씨가 저는 라면도 좋아해요. 앞으로 메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라면에 말아먹을 밥만 차려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밥상 앞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대신 라면은 제가 사올게요. 허허허 웃는 영철 씨가 좋더라고요. 워낙 먹성이 좋아 뭐든 안 남기고 잘 먹는 사람이기도 해서 뭘 해놓으면 밥 차린 보람이 있기도 했고요. 요즘 먹방하는 젊은 사람들처럼 먹는 영철 씨인지라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입이 좀 짧아 음식이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철 씨는 재수 씨, 진짜 맛있네요. 재수 씨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라면서 내놓은 반찬은 다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또 보기 좋게 느껴져 조금씩 더 차려내는 게 습관이 들었습니다. 영철 씨가 잘 먹는 반찬은 기억을 해두었다가 더해서 싸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매일 오지는 못하고 2, 3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사이 또 굶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낳고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혹시나 싶어 친정 언니에게 부탁해 반찬을 챙기고 남편에게 쌀을 챙겨 가져다 주게 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도 어려운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밥 굶고 사는 사람이 흔하진 않을 때라 밥도 못 먹고 집에 보태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니 안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 음식 실력이 부쩍 늘기도 했거든요. 몸 풀 때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이 있어 그걸 들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도 아닌 사람에게 번번이 미역국만 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또 부지런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혹시나 라면 냄새만으로도 아이가 매울까 싶어 두 남자가 뚜껑도 제대로 못 열고 끓인 라면을 먹거나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낮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셨는데 나이도 많은 엄마를 계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영철 씨가 마음 놓고 오지 못할 것 같아
문서방도 편하게 쉬어야지. 엄마도 얼른 가서 쉬어. 라며 엄마를 보내고 저녁을 남편이 차렸는데 그때 아마 평생 먹을 라면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영철 씨는 자주 왔습니다. 제가 오지랖 넓게도 영철 씨, 괜히 눈치 보인다고 안 오고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라고 한 말이 있어서 그런가 부지런히 라면을 사들고 와서 아이 옷도 빨아주고 집 정리도 도와주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목욕도 시키고 설거지도 하고 있으면 그 사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힘 안 쓰고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및 정리까지 하고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계셨고 남편과 영철 씨가 저녁에는 처리를 해주니 저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이 젖만 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날만 굳으면 왜 손목이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안 나가고 친구가 집으로 오는 게 그런 점에서 좋더라고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영철 씨는 제게 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를 더 챙기게 됐고 그러길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 씨가 재수 씨, 나 어쩌면 한동안 못 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때려쳐야지. 그래서 나 진짜 전력 투구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중간 괜찮았잖아요. 이제 대박 나야죠. 배고프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도시락이라도 싸줄게요. 라고 했죠. 그러더니 정말 영철 씨는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남편도 저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영철 씨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뒤 남편은 그간 애쓰며 바라던 대로 아버님과 작은 용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저희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회사였습니다. 장비를 사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도 좀 받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노후 자금도 들어갔죠. 아버님께서 그쪽 일을 오래 하고 계셨고 남편의 평판도 나쁘지 않은지 일도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더니 남편은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제법 큰 회사와 거의 독점하듯이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기술자들을 더 초빙을 해서 모셔오듯 하며 투자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야 일의 양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양도 양인데 질도 좋아야 하니까 인건비 아까워하다가 더 큰 걸 놓칠 수 없지 라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잘 모르기도 했고 결혼 전에 해본 일이라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정도 일한 게 다이다 보니 대학도 나오고 오래 일한 남편과 아버님이 더 잘 알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한치의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차린 후로 남편은 전에 받던 월급보다 수입이 2배나 더 늘었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기도 믿었죠. 영철 씨도 얼른 형편이 좋아지길 바랄 뿐이었고요. 그렇게 각자 바빠진 친구들은 전처럼 만나지 못했고 통화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이가 한창 자랄 때니 아이 신경 쓰느라 정신없었고요. 큰아이가 딸아이인데 입이 짧고 예민해서 제가 일일이 해주지 않으면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통에 제가 곁에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 제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아이를 재울 때까지 저는 항상 초긴장 상태였죠. 친정 식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유난 떨지 말고 아이 키워라. 너는 너무 떠받들면서 키워서 걱정이야. 라고 하셨고 시댁에서는 첫손 주고 조카라 그런지 오매불망 저희 아이에게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을 바쁘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말입니다. 아이의 새 돌 생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전과는 달리 다급한 전화를 받고 밤낮 없이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일이 바쁜 줄로만 알았고 저러다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도 믿었기에 회사가 탄탄하고 내실이 있다는 주변의 평까지 더해졌으니 더 바빠지고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시련은 갑자기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더군요. 남편이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해 당신 지금 짐 대충 싸서
우리 딸이랑 친정에 좀 가 있어. 가서 며칠만 지내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왜? 나도 이제는 우리 집이 편한데 우리 선미도 낯선 곳에서 잘 못 자잖아. 무슨 일이야? 라며 묻는 제 대답에 남편은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래. 내가 다녀오면 다 설명해 줄게. 아기가 놀라거나 다칠까봐 그래.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응,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 대부분이 아이 짐이었지만 그래도 서두르느라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저와 아이를 보며 놀라셨지만 사정을 말씀드리니 이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시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친정으로 가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일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저는 일단 집에 다니러 일어나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섰다가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뭔가 싶다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이런저런 사정들을 생각해보며 갔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지만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회사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큰 회사를 믿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일 위주로 먼저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거래처는 끊고 큰 회사에 의지해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회사가 일을 줄이더니 갑자기 자체적으로 용접 파트가 생겼다며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자 갑자기 저희 회사와 제휴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각종 돈줄이 다 막혔고 그래서 대출도 연체가 되다 보니 저희 집에 차압이 들어온 것이고요. 분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나타난 것이었죠. 남편과 아버님께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도 놓친 사람처럼 멍해지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으시고요. 그렇게 저희에게 끔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게 빚은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최동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큰 회사만 원망할 수만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한 남편과 아버님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닥친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 놀란 탓인지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바람에 어머님과 저는 집도 비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느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집간 시누이들은 저희를 도울 만큼의 형편이 되지 않았고 저희 친정에서는 급한 대로 아이와 저만이라도 와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남편을 두고 저만 아이와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어쩌니 애라도 좀 편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정신 차려. 이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애랑 나를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지방에 알아보면 아버님이랑 당신처럼 기술 있는 사람 구하는 데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월세라도 얻어서 내려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남편은 갑자기 흐흑 소리를 내며 울더니 당신은 나 원망 안 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원망한다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 원망하고 그럴 시간에 얼른 해결부터 하는 게 급해. 얼른 정신이나 차려. 라고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더 울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뒤 일어나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메모도 하고 하더니 나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랑 나 일자리 구했어. 라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안해. 내가 힘들게 한 만큼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속 썩인 거 다 갚을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발 그러라고 하고는 저는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반드시 다시 해낼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삿짐 센터도 못 부르고 하는 이사라 일일이 짐을 다 싸야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이 엄청 많더군요. 남편이 가기로 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는 했는데 살던 집에 비해 훨씬 작은 집이었기에 대부분 버리는 게 일이었지만 어떤 걸 가지고 가고 어떤 걸 버려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저를 도왔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힘을 쓰는 일에는 도움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짐을 버리고 싸고 하는 동안에 남편의 얼굴에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살림을 직접 버리다 보니 속도 상하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회사에도 팔 수 있는 기계들과 부품들은 잘 정리해서 넘기고 그 돈으로 이사에 보탰습니다. 월세로 집은 구해졌지만 이사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한푼이 아쉬운 그런 때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지내실 집과 저희가 지낼 집을 위아래층으로 구했습니다. 작은 빌라였는데 방은 각각 2칸씩 있었고 주방 겸 거실은 냉장고가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였습니다. 방에는 침대를 놓지도 못하는 크기라 이불을 깔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잠시만 그렇게 살고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그 작은 월세집도 감사했고 잘 이겨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버님의 월급이 적은 월급은 아니었고 부지런히 모으면 또 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된 상황이 비참했겠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믿음에 확신을 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빠로서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정도가 되고 저도 동네 마트에 계산원으로 나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하원 후 시어머님이 봐주셔야 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워낙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프거나 짜증을 내 어머님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찾아온 생명이니 지키기 위해 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찾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아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첫째와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나이라 예민한 큰아이가 잘 견뎌내줄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걱정을 해도 아이는 태어났고 큰아이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덜 예민하게 굴면서 동생을 잘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둘째가 유치원에 갈 때쯤에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돈은 전처럼 모이지 않았고 전에 진 빚만 갚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점점 주는 빚을 보며 나아지고 있어 라고 암시를 걸듯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때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저는 좀 흔들렸습니다. 막내딸이 타지에서 고생한다고 걱정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임종을 지킨 언니와 오빠는 편하게 가셨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는 그 어떤 말로도 아버지를 쉽게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엄마가 가장 힘들어 하셨지만 속 썩인 자식이 곡소리가 가장 크다고 제가 딱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며 남편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의 그런 투정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내가 당신 고생시킨 거 알지?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자주 못 보고 보내드린 것도 알아. 맞아. 난 참 모자라고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여보,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거기에 맞춰보려고 해. 당신 지금 너무 속상해서 내 원망도 해보고 나한테 모질게 굴어도 보는 거 다 알아. 하고 싶은 만큼 다 해. 당신만 시원해지면 나는 다 괜찮아. 아버님 그렇게 가시고 나도 너무 속상한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라더니 제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보드담고 일으켜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길에 평안함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멀리 이사 오고 나서 친구도 못 만나고
아이 둘 키우며 저희는 그렇게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중학생이 될 때쯤 저희는 월세를 벗어나 대출을 받아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째는 이미 고등학생이라 제 방이 있었는데 둘째는 방도 없이 지냈거든요. 사춘기 남학생이 방도 없이 지내기엔 힘들다며 어찌나 방 타령을 하는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전세로 방 3칸짜리 집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버님이 진작 일을 그만두시고 시골로 이사를 가신 후였죠. 물론 저희도 이 지역으로 이사와 여러 차례 이사를 했지만 그때 처음 이 지역에서 오래 살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 벌어서 전에 살던 지역으로 가자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여기가 이제 편하더라고요. 외곽 지역에 농촌으로 가신 시부모님께서는 작은 농장을 사셔서 딸기를 생산해 파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딸기들은 체험 농장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성함이 좀 특이해 그 이름을 따서 농장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 덕인지 한번 들으면 잘 안 잊혀진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법 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내가 얼른 돈 벌어서 우리 노후 준비해놓고 너희 빚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라 라고 하시곤 하셨는데 말씀만이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누가 왔는지 좀 봐 라며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예요? 또 다친 동물 데리고 왔어요? 라며 내다봤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 곁에 까맣게 잊고 있던 영철 씨가 서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머나! 라고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영철 씨는 대수 씨 잘 지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니죠? 하는데 전처럼 둥글둥글 하면서 잘 웃는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다만 입은 옷이며 꾸민 차림새가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요. 저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결혼은 했어요? 우리는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영철 씨는 웃으면서 6년 전에 결혼은 했고 아이는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아 초대를 못했다면서 내가 재수 씨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우리 색씨는 음식을 잘 못해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 라면만 먹지 않아 다행이네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자 영철 씨가 진짜 그때 재수 씨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내 은인이세요. 라며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도 울고요. 저희는 잠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반가움을 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저녁을 차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처럼 차린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영철 씨는 재수 씨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음식보다 재수 씨 음식이 더 그리웠다니까요. 라며 여전한 먹성으로 한 입 가득 음식을 먹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영철 씨를 놀란 듯이 보다가 웃고요.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정말 꿀떡꿀떡 먹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영철 씨는 저희 부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희 부부를 찾은 건 은혜를 갚고 싶어서야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는 그때 마지막 도전이라던 웹 개발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뒤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고 저희 부부를 찾았지만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어 몇 년 동안 수소문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님의 특이한 이름이 생각이 났고 그 이름으로 찾아보니 아버님의 농장과 연락이 닿았고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소재를 알게 되고 바로 찾아와 저희 앞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전부터 오늘까지 먹은 밥값을 좀 갚고 싶어. 진짜 내 재산을 다 달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이 정도야. 라며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봉투를 보고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니, 언제적 밥값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받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된다고. 영철 씨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영철 씨를 어떻게 봐요? 거절을 하려 봉투를 영철 씨 쪽으로 밀었는데 영철 씨는 이 돈 안 받아주시면 저는 진짜 다시는 혼석이랑 재수 씨 안 볼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요. 라며 고개를 숙이는데 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철 씨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받긴 받는데 대신 앞으로 밥 먹으러 자주 와요. 이제 우리 그래도 아주 힘든 시기는 지났어요. 아직 빚이 조금 있기는 한데 영철 씨 밥 챙겨줄 만큼은 버니까 자주 와서 밥 먹어요. 지금부터 먹는 밥은 무조건 저희가 대접하는 거예요. 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얇아 돈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영철 씨는 그제야 풀린 얼굴로 웃으며 내가 또 오죠. 어떻게 찾은 친구인데 안 오겠어요. 오늘도 자고 가고 싶은데 내가 내일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재수 씨 밥 먹었더니 기운이 막 나서 내가 일도 더 잘 되겠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우리 색시랑 애들이랑 다 같이 올게요. 라며 일어나 가더라고요.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 변하기도 한다는데 영철 씨는 한결같아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체크카드가 있었고 비밀번호와 영철 씨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서가 내가 일이 잘 성사되고 이익금이 생길 때마다 너와 재수 씨 몫으로 떼어놓은 돈이야. 너를 못 찾았으면 이 돈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너에게 전달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세상을 살아보니 그건 더 힘들더라. 앞으로도 자주 보자. 라는 메시지에 저와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체크카드를 저에게 주며 이건 당신이 해. 영철이 밥 차리느라 고생한 건 당신이니까. 라고는 잠자리로 가더라고요. 잘 뒀다가 영철 씨 온다 그럴 때 장 보는 데 써야겠다. 라며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체크카드를 확인해봤습니다. 금액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금액을 확인하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고 죄를 지은 사람 마냥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얼른 카드를 챙겨 은행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영철 씨한테 전화해서 이거 카드 가져가라 그래. 이 카드에 얼마가 들었는 줄 알아? 정말 영철 씨 미쳤나 봐. 라며 방방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얼마가 들었는데? 왜 그래? 하는 남편에게 5억이야. 0이 8개가 있더라고. 나 너무 손 떨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얼른 전화해서 카드 다시 가져가라고 해. 라는 제게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출근을 해서도 제 마음은 진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영철 씨가 성공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저희에게 이런 큰 돈을 주는 건 너무 무리일 거라는 생각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에게 메시지가 오더군요. 그 돈 안 받으면 우리랑 인연 끊겠대. 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냐며 화를 내는데 나도 화를 냈거든. 그래도 안 된대. 자기를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그 돈 받는다 할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이렇게요. 그 순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은 빚을 갚고 대출금을 갚고도 얼마 정도는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니 눈물이 주체하지 못하게 흐르더라고요. 겨우 진정을 해가며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 받자. 받고 열심히 살아서 영철 씨한테 갚자. 그렇게 살자. 라고 보내고 나서도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영철 씨를 다시 만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애는 가정도 꾸렸죠. 둘째는 말로는 곧 간다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영철 씨가 준 돈으로 빚도 갚고 대출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일했죠. 영철 씨는 돈 잘 쓰겠다고 하자마자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고요.
영철 씨 아내는 저에게 음식 좀 알려주세요. 저 사람이 매일 재수 씨 음식이 하면서 엄청 찾거든요. 라고 하며 따로 만나 음식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부지런히 영철 씨네에게 음식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것 하면서 같이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고도 영철 씨는 남편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며 회사를 차릴 것을 제안하더군요.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다시 도전했고 요즘은 제법 잘 회사를 이끌어 투자자인 영철 씨에게 적지 않은 이윤을 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생활은 그렇게 많이 안정적이 됐습니다. 친구 잘 만난 덕에 호강한다며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철 씨는 그런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라면을 좋아하는 건 너희 부부가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야. 나는 그때 진짜 너희 부부가 아니었다면 다 포기하고 어디 가서 잘못됐을 거야. 그런데 너희 부부가 베풀어준 그 따뜻한 밥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어. 라며 아직도 은혜를 더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며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투자를 받기는 했지만 회사 이윤으로라도 갚으려고 남편이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영철 씨 딸들이 서로 까치가 된 것 같아요. 제비가 박씨 물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가 고마울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인연 만드셔서 저희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충만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 좋고요.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